저희 로그라인명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속 한 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저는 로그라인명의 주명입니다. 김 PD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간단하지만 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자, PD님 내일 당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죽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지로 뭐 한다거나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니면 사고를 당할 거를 미리 예견을 하고 있다거나. 직접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병으로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사실 그냥 평소랑 똑같이 대할 것 같아요. 평소랑 똑같이.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편안하게 보내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당장 어떻게 죽을진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아마 드라이브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함께한 추억이 있을 거고 추억의 장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장 서로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그 장소로 갈 것 같아요. 그런 하루를 뭐 맛있는 것 좀 먹으면서 보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일 당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함께 하고 싶은 일.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의 영화는 Me Before You입니다. 이 영화가 일단 소설이 원작이 있어요. 네, 저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제가 아니라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읽는다고 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서 찾아봤는데 그 책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본가에 있나? 조금 읽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Me Before You 많은 분들이 엄청 로맨틱한 그 포스터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키워드가 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조력 사망이죠. 이게 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이미 합법이 되어 있고 영국도 6월부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찾아가지고 올해 6월이요? 올해 6월이요. 그래서 이게 시기상 어쩌다 보니 그러게요. 우연히? 노린 거예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여튼 저희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삶의 희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영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영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인물 옷도 나오고 그리고 이 영국의 정서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영국 외곽의 정서 그게 한국 지역에 비교하면 어디 같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잘 가꿔진 도시와 같은 시골? 도시와 같은 시골? 전 그래서 울산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에선 사람들이 항상 어느 정도의 해야 되는 루틴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거기가 현대단지라서 딱 그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외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동네 느낌이에요. 혹시 PD님도 만약에 키워드, 뭐 매력점 던져주신다면 생각 있으실까요? 이 영화 자체의 매력점이라기보다는 그 여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저는 그분을 꼽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영화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 뒤에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여주인공이 뭐가 매력적인지 좀 얘기를 풀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그럼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영화에는 저희가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돼요. 루이자
그리고 윌. 이 영화의 주인공들인데 루이자 같은 경우엔 저희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루이자는 6년이나 일했던 카페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요. 근데 평범하게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일을 직업 알선소 가서 찾아보다가 어느 한 촉만 봤던 젊은 사업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 환자가 된 걸 알게 되고 거기에 6개월 임시 간병인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간병인인데 루이자는 뭐 전문 지식이 있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근데도 일을 얻어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인물들이 정말 살아온 삶,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던 루이자 그리고 촉망받던 사업가였던 윌. 이렇게 두 사람이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후에 사랑의 감정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근데 윌이 엄청난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죠. 윌이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루이자의 근무가 끝나면은 세상을 떠나겠다.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저희가 앞서 얘기한 조력 사망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루이자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윌을 살게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은 윌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윌을 살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엔딩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 뒤에 가면 나옵니다. 만약에 스포 당하시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영화를 일단 보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 초반부에 어쨌든 윌이 제일 먼저 나오죠. 맞아요. 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이자가 나와요. 윌에 대한 어떠한 첫인상, 느낌 같은 거를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되게 여유롭고 약간 성공한 남자 스멜이 났죠? 왜냐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깨어가지고 바쁘니까 나 나가야 돼 하면서 막 수트 차려입고 막 전화 막 바쁘게 하면서 날아가니까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딱 마주했죠. 맞아요. 윌은 다 가진 남자? 거의 모든 거를 가진 사람 같이 보이긴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사랑도 가졌고 너무 멋진 집도 가졌고 맞아. 와, 그 집의 조명이 엄청 하얗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맞아. 정말 티끌없이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 그렇네. 거의 막 결벽증 있는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환상의 세계처럼 보였어요, 저한테. 그 인테리어 광고 같은 느낌. 진짜 광고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 침대는 과연 무슨 브랜드일까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씬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완벽한 커플이죠. 막 남자도 심지어 좋은 남자야. 바빠서 가야 되지만은 저녁은 내가 할게. 이러고 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초반부부터 짜증나는데? 닿을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가? 근데 그 화려한 모습? 정제되었지만 분명 화려한 모습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꿈꾸고 있는 멋진 삶. 그걸 딱 보여주다가 윌이 집을 나서면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여자친구가 윌한테 출근하면서 오토바이 네가 몰고 가지 마. 비가 너무 많이 와.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안 몰고 갈 거야 하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몰고 나온 오토바이에 맞아. 막 엄청 일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 하면서 엄청 주도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뿜뿜 하면서 막 길 딱 걸어가다가 슬로우가 싹 걸리면서 저 사람 사고 당했구나. 근데 저 사람 저걸로 인해서 죽진 않았겠죠. 주인공인 것 같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추리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다쳤구나 라고 딱 인지를 하고 장면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저 진짜 여기서 웃겼던 게 장면이 넘어가면서 엄청 경쾌한 거예요. 음악이. 이게 웃겨요. 엄청 끔찍한 거를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고 나서 갑자기 음악이 굉장히 경쾌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경쾌해진 이유가 이제 루이자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죠. 완전 소박이라 하기보단 평범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의 모습으로 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순간 윌의 사고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쵸? 약간 뭐랄까 그 받아들이기도 전에 다른 인물 짜잔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구지?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됐고 누구지?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영화 볼 때 전체적인 톤 같았어요. 조력 사망, 안락사라는 단어로 저희가 워딩을 들었을 때 굉장히 무겁잖아요. 생각하기도 싫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나가야만 이제 영화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일부러 이러한 부분들을 집어넣었나?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도 루이자의 몫이었고
루이자가 뭔가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윌 통화하면서 나올 때 와 저거 살수차 몇 대 가져왔을까? 아니, 저게 비 오는 날 장면이 굉장히 찍기 어려워요. 찍기 어려운 이유가 만들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독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뭐 미술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야 비가 많이 오는 영국 날씨처럼 보일 것이라고 딱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살수차가 몇 대 물은 몇 리터 이렇게 계산을 딱딱 하고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우 입장에서 1번 테이크가 몇 번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윌의 옷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윌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머리가 젖었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가는데 저게 만약에 테이크를 여러 번 갔으면은 이제 옷이 젖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로 인해서 가려져서 아 이것은 교묘한 속임수다. 저거 몇 테이크 갔다 라고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올 때 사운드가 배우는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진짜 왜 우리 어렸을 때 소나기 내릴 때 장마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냥 거기에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감기 걸리기 딱 좋지. 그래서 옆에서 다들 항상 그 담요, 수건 딱 들고 대기하고 뭐 온난로 같은 거. 이게 여름날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일단 비 오는 씬 찍었다 그러면 방 한 준비를 잘 해줘야 돼, 진짜. 너무 추워. 아, 그럼 이제 루이자. 루이자의 첫인상은 전 너무 귀여웠어요, 정말. 맞아요. 너무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엄청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인 듯 하지만 어르신들이 나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 이러니까 싸드릴까요? 포장해드릴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루이자한테도 극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죠. 맞아요. 어떻게 돼요? 바로 카페 잘려버려요. 아니 손님을 딱 이렇게 배웅하자마자 갑자기 오픈해서 클로즈로 사장님이 딱 바꾸시더니 봉투를 맞아. 미안하게 됐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루이자가 엄청 크게 동요하는 듯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게 뭔가 삶 하나하나가 흘러가는 거에 좀 익숙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가 6년이나 일했던 카페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는 그 느낌보다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그렇군요. 이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뭐랄까 저한테 제가 봤어요? 느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뭐지? 싶은데 너무 착하니까 맞아. 차마 말 못하고 그 되게 눈썹 되게 자유분방하시잖아요. 그 눈썹이 한껏 내려가가지고 저 왜요? 약간 이러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속에서 끙끙 앓는 느낌이었다 그래야 되나? 제가 이 말을 한 게 방금 얘기하신 거에 빌드업을 위함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이게 뒤에 가서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루이자는 남을 너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보다 남이 우선인.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은 그만큼 아쉽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한데 그거를 절대로 타인에게 화로 표출해내지 않고 그거를 타인의 탓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와 진짜 저 성격 그렇지 저게 여주의 성격이지. 저 답답한 저 어떡하지 우쭈쭈 하는 그 성격 저게 정말 여주의 성격이지. 근데 저 배우가 정말 그거에 너무 어울린다. 어떡하니. 맞아요. 너무 이 댕댕미가 넘치는 저 얼굴과 눈썹도 또 숱도 많아. 저 털의 귀여움과 털의 귀여움. 그래서 정말 캐스팅이 잘 됐다.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그냥 쭉 보면서 넘어가게 돼요. 그 맞아요. 부분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루이자의 어떠한, 진짜 사람의 그 주변 상황들. 그러니까 일단 대가족으로 살고 있고, 아직까지도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부모님도 스스로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제력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고, 루이자도 경제력이 좋지 않고, 동생도 경제력이 좋지 않아요. 동생도 공부하는 사람이라. 뭔가 그러한 좀 평범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막 꼭 성인 돼서 반드시 막 성공적이게 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런 집의 형태도 있지. 그래서 루이자의 이 카페 해고 이슈가
가족들에겐 진짜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생활이랑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루이자가 사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가족들이 다 보여줘요. 당장 어떻게 살아나가냐. 그 불안한 감정들과. 거기에서 또 루이자가 근데 내가 해결할 거야. 또 이건 아닌데 또 첫째야. 너무 착한 첫째. 이 모든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루이자. 근데 이제 딱 필요한 만큼 계속 벌어나가야 하는 형편이고 항상 그 필요한 만큼 벌어나가는 거가 급급했던 그런 가족의 형태라는 게 좀 보여지고 그 알선소 가가지고 직업 소개서 가가지고 직원이 한 말이 저는 팩폭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직원이 막 직업들 막 봐주면서 그 윌 어머니죠. 윌 어머니가 올려놓은 그 공고를 보면서 there's nothing on here about needing skills. It's perfect for you. 매겼어. 근데 또 루이자는 다행이다. 나는 특별한 게 없어. 난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럼 완벽하다면 다행이고 급여도 좋다면 다행이고 다 좋아. 너무 해맑아. 너무 해맑아. 난 저런 삶의 태도를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루이자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막 뭐랄까 막 엄청 해맑고 막 뭐든지 다 긍정적이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되게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리트리버 같이 막 맞아. 그런 친구는 한 명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전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간다면은 이해가 된다. 그래, 이거 진짜 있을 법한 인물이다. 그리고 윌의 이 사고도 있을 법한 일이다. 너무나 교통사고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 설득을 당하면서 영화를 따라서 이제 제가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루이자의 시선으로 좀 영화가 많이 흘러가는데 윌의 그 성에 갔을 때 그 성에 이제 드디어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이후에. 난 여기서 하나의 딱 의문이 어머니는 루이자의 어떤 지점을 꿰뚫어 보고 무슨 생각으로 지금 당장 장애를 앓고 있는 후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여자인데 고용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배우가 그거를 납득시켜서 당신을 고용할게요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살짝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님이니까. 뭔가 그 루이자의 서툴고 엉뚱해 보이는 그 느낌이 오히려 아들이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되게 우울하고 막 되게 까칠하게 굴고 막 뭐든지 만사 그냥 나 몰라 됐어 나 어차피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러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아들인데 이 친구라면은 뭔가 저 살짝 해맑고 어떻게 보면 정말 멍청해 보일 만큼 되게 해맑고 순수해 보이면서 말도 많잖아요. 면접장에서. 그 쓸데없는 긴장감에 하는 그 말들도 진짜 귀여워. 네, 그래서 약간 그 매력에 조금 반하시지 않았을까? 그 매력이 조금 내 아들한테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많이 내다보셨구나. 역시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모른 척 하시지만 사실 아들의 취향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들이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들에게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은 루이자 치마가 터져버렸을 때 어머니가 살짝만 웃어주셨어도 여기가 납득하고 넘어가기에 조금 더 괜찮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약간 이게 이후엔 어차피 밝혀지거든요. 윌이 직접 편지에서 말하잖아요. 난 네가 내 방에 처음 걸어 들어온 순간부터 반했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 어머니는 왜 뭐에 설득이 돼서 했을까? 근데 어머니의 해안 어머니의 직감이었던 걸로 톡톡 튀는 매력이 엄청 재밌는 사람이에요, 루이자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영화 초반부인데 거의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세팅이 딱 다 갖춰져요. 여기서부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루이자가 윌을 간병하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윌이랑 부딪히겠죠. 많이 부딪혔어요, 둘은. 맞아요. 근데 루이자가 처음엔 정말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노력들이 영화에 하나하나 다 나오는데 그 노력들,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다가가는지가 좀 보여지거든요. 루이자도 윌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윌은 당장 누구의 입장을 이해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잠들어 있다가 깨면은 이게 현실인 게 아직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태인데 이제 그러면서 그 현실을 좀 더 깨트리는 게 전 이 장면에서 정말 좀 화가 나긴 했거든요. 윌의 전 여친이 찾아와요. 이 장면이 뭐냐면 윌의 맨 처음 저희가 그림 같은 집 이라고 얘기했던 그 윌의 침대에 누워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찾아옵니다. 갑자기 막장 되는 게 아니고요. 찾아와서 그 전 여자친구가 전 직장 동료인 다른 사람과 이제 연인 관계인 것이 다 드러나죠. 좀 화났죠 이때. 미쳤나? 난 그래서 이게 한국이었으면 저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니까요. 영국이라서 가능한 일일까? 찾아왔으면 바로 물이라도 끼얹어가지고 그냥 오지 마. 니네 둘이 행복하든가 말든가. 근데 그거 약간 위로랍시고 던지는 모든 미수처럼 꽂히잖아요. 뭐 새로운 사장이 왔는데 어쩌고 어쩌라고 둘이 뭐 막 너 때문에 힘들어해서 같이 있다 보니 어쩌고 어쩌라고. 아니 진짜 이게 마치 그리고 윌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곧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희들의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구나. 그래서 그냥 오는 거야. 근데 동시에 윌도 진짜 좋은 사람인 게 그들을 최대한 좀 감정 컨트롤하면서 맞이해주려고 맞아요. 진짜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루이자가 이제 엿듣게 돼요. 그 상황인 걸 딱 인지를 하고 이제 루이자도 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퀄리티를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이후에 가까워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보면 사실 윌은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었고 이 전 여친과 그리고 구 친구라고 할게요. 네. 이 배신자. 이 배신자 자식. 그 친구가 가고 난 다음에 루이자가 흘끗하면서 봤었던 윌이 건강할 때 모습이 담긴 액자를 휠체어로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또 루이자는 그거를 막 주워 담아서 다시 고쳐주려고 해요.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라고 여기고. 근데 윌은 자꾸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루이자도 진짜 나는 내 일을 할 뿐인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내 사정이 있고 그래서 나는 출근을 하는 거고 하는 거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토로를 하죠. 이게 저는 루이자의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 말 못할 것 같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막 와다다다 와다다다 하면서 이 서운함 그리고 남한테 뭔가 쓴소리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은 여자가 막 얘기하는 그게 드러나고 이제 윌도 그거를 듣고 나서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의미가 막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럼 루이자를 사람으로 대해주자 라는 식으로 바뀌죠. 근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 둘의 케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발돋움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액자 사건 있고 난 뒤에 영화를 같이 보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둘이 나누는 대화가 저는 뭔가 결말을 조금 암시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영화를 보고서 루이자는 영화 끝나자마자 윌한테 주인공 그 영화 속 주인공에 대해서 떠났어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윌은 그럼에도 남기로 결정했잖아요 이러면서 그 둘의 가치관에 대한 차이가 딱 드러나면서 윌은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겠구나라는 게 살짝 보여줬다? 맞아요. 뭔가 루이자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 인물들이 뭐가 중요한 사람들인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이 매우 중요한 사람. 자기의 일 그리고 모험 이런 거 열정 이런 게 약간 퀄리티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좀 밀어붙이는 사람. 그래서 뭔가 이게 굳이 막 동사 같은 걸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단어 어감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니까 정복한다. 이게 좀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든 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아내는 그 사람인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정신적 지체가 생긴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뇌는 아직 안 죽었다고. 그러한 사람이고 루이자 같은 경우에는
남을 챙겨주고 가족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그러면서 좀 안전한 영역에 머무르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 이 동네 안에 좀 있고 그래서 루이자는 무언가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이 둘이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주제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내가 남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 있으세요? 이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막 같이 만나가지고 뭔가 함께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중학교 때 우연히 본 영상 속의 배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 그래가지고 그 배우가 뮤지컬 배우였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하면서 찾아보다가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 제 꿈이 그렇게 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원래는 그때는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교사나 되거나 뭐 그냥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배우를 보면서 그 배우를 좋아하게 되면서 예체능 쪽 계열로 아예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 큰 변화네요. 네, 그래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누구예요? 누구? 뮤지컬 배우 전성우라고 아직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11년? 11년 정도 됐습니다. 아, 배우님 듣고 계신가요? 팬입니다. 저희 PD님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쵸. 확실히 뭔가 우리는 미디어 노출 세대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찾았다 내 사랑, 약간 찾았다 내 목적, 약간 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적이 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팔랑귀가 아닐 것 같잖아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때는 아니긴 한데 그때는 제가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제 고집대로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결정 내리는 그 과정들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직장 상사이거나 선배님이거나 뭐 누군가 대표님이거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가장 좀 와닿는 비유로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연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항상 많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진짜 누군가가 딱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래도 배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즉 조급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 싫었던 건 연기자 또는 예술가 이 계통의 길이 외로운 길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뺨 때리듯이 팩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어쨌든 제가 좋아서 뭔가 돈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해왔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멈춰버리면은 그러면은 너 자체의 자아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나 지금 좀 힘들어서 그냥 흔들린 거구나. 에이, 아직도 어리구나. 나 너무 아직도 말랑말랑하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결단을 내렸으면은 깡을 가지고 이건 밀고 나가야 하는 거다. 그래서 조급해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나는 또 그러고 있다가 뭔가 좋은 일 생기면 진짜 해맑아지거든요. 근데 이 간극을 일이 없는 시간, 일이 있는 시간의 간극을 조절하는 데 많은 영향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바뀐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아직 연락하고 계시면 그냥 뜬금없이 감사하다고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윌과 루이자가 서로 영화도 보고 하면서 가까워졌죠. 그리고 둘이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이 둘의 대화에서 딱 보면은 이제 앞에 그랬잖아요. 윌은 뭔가 쟁취하고 통제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루이자는 그냥 유지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게 무슨 성담벼락 같은 데서 둘이 대화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윌이 You know what I see when I look at you? potential 이런 말을 해요. 좀 그냥 일상적이게 살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던 루이자한테는 이 말이 특히 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드디어 루이자의 꿈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패션의 뜻이 있는 여자였다. 맞아. 근데 초반 등장부터 루이자 옷을 보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근데 내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전 좀 그 되게 출근 복장들 약간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프라다입니다처럼 막 출근 복장들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너무 되게 개성도 넘치고 엄청 귀엽고 제가 봤을 땐 너무 잘 입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도전? 제가 따라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다음 녹화 세션 때 PD님이 루이자의 아웃핏을 한번 도전해보신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아나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전 PD님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색감이 막 팡팡 튀는 그런 옷들을 입어가지고 저도 오늘 유일하게 집에서 색감 좀 튀는 것 같은 옷을 입었는데 여기까지가 전 한계인 것 같아요. 저는 안 됐고 저는 텄어요. PD님이 하세요.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네. 이제 그러면서 루이자를 좀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 루이자가 좀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듯한 말들을 엄청 많이 하고 실제로 끌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투닥투닥 하다가 그러면 본인은 수염이나 밀고 얘기하시던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밀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민다고? 그게 정말 집에서 엄청 페인처럼 있던 사람을 끌어내는 그 기분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끌어내서 다시 멀끔하게, 그러니까 즉 도시인, 사회인으로서 다시 한번 발을 내딛는 그 기분? 이게 뭐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수염을 밀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는 사실 공감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비유하자면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라면 먹고 비빔면 먹고 누워있던 내가 월요일이 넘어가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다가 결국에는 끙차하면서 아침에 잘 씻고 화장 열심히 하고 그러고 집을 나서는 그 느낌인가? 이거 어떻게 공감해보면 좋을까요? 뭔가 저는 그냥 수염을 민다고 했을 때 삶의 의지가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쵸. 일상에 대한 의지. 뭔가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가 그 단장에 어쨌든 수염을 민다는 게 약간 조금 나 스스로를 좀 가꾼다? 그런 그쵸.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가꾸고 나면 기분이 매우 좋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희망차고 좀 그러니까 희망차고 되게 뭔가 이후에 윌이 바뀌려나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루이자가 딱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죠. 루이자 많이 엿듣네? 아주 엿듣기 장인이라. 이 성 안에서 정말 많은 걸 엿듣고 결정을 하는 여자였어. 루이자가 이제 엿듣는 이야기가 좀 무겁죠. 이 부모님의 대화에서. 부모님이 뭐 때문에 싸우고 계세요. 근데 진짜 싸우고 있으면 그냥 딱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또 듣고 있어. 여튼 부모님이 싸우고 계신데 스위스에서 온 한 편지. 스위스에 있는 이제 조력사막 클리닉 같은 곳에서 온 편지일 거고 이제 그게 부모님은 윌이 이미 그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 6개월 정도 생각해보겠다고 한 게 어떠한 유예 기간, 그러니까 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버지는 어느 정도 윌이 결정을 내린 거 그리고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거란 걸 좀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큰 의견들이 대립하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대화에서 저는 제일 포인트가 됐던 그 말들이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He's my son 하는데 아버지가 He's my son too. 내 아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존중하는 마음 그 둘 중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고 이게 제가 루이자가 엿듣는다고 뭐라 했는데 이게 결국 루이자가 계속해서 겪어나가야 되는 생각이죠.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루이자가 멘붕이 오잖아요. 나 이 멘붕이 오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아도 엄청 멘붕이 왔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때 들었던 생각이 PD님이 혹시나 어디서 일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간호하는 사람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걸 들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막 친해졌어. 어떨 것 같아요? 딱 지금 반응일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 하겠고 약간 멍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내가 이 상황에 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루이자도 엄청 멘붕이 오고
동생한테 가서 나 관둘 거야. 안 되겠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책임감이야.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던 루이자,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던 루이자한테는 이게 너무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갈등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똑같은 상황. 루이자의 상황이고 동생도 똑같은 말들을 해줘요. 아, 그래도 좀 살고 싶어지게 이제 마음을 바꿔주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물론 루이자는 이 이후에 윌이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더 생기게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움직이지만 나는, 여러분은, PD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존중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루이자의 상황으로서는 사실 둘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을 트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친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겠다고 결심을 했어.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말릴 만큼의 관계도 아닌 것 같고,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까? 라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타인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말을 얻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저라면은 그냥 듣고 멘붕도 많이 오고 뭐 했겠지만 그냥 평소처럼 대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이선의 입장이 되는 거구나. 그쵸. 영화에 이제 네이선이라는 조금 훨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관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는 방금 PD님이 딱 얘기하신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에 불편한 것들, 아프지 않게 할 것들, 근육이 너무 수축되지 않게 할 것들, 그런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마음 같아서는 그도 윌이 그 결정을 번복했으면 좋겠지만 그치만 윌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아, 딱 네이선의 입장이네. 네. 저는 근데 제 결정이 루이자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쨌든 윌의 결정을 존중하긴 할 텐데, 일단 윌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저란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루이자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루이자는 패트릭이란 우리가 좀 익숙한 얼굴인 네. 해리포터의 네빌이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매력 포인트 해리포터 네빌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근데 루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아직 윌과 빠지지 않는 상태니까 요 타이밍에 제가 저를 딱 넣는다면은 딱 루이자가 초반에 윌한테 해주려던 것들, 초반에 그 아까 옷 바뀌면서 나왔을 때 되게 해맑게 그냥 아침에 인사해주고 뭐 어느 날은 꽃도 들고 와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조금은 즐거울 수 있을 만한 거를 해주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궁금해할 것 같고, 그걸 알아낸 다음에 은근히 그런 거에 좀 노출을 시켜주는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루이자는 조금 더 진취적이죠. 대놓고 이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이 좀 각자의 목적성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발전해 나간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넘어가면은 루이자가 이제 윌을 위해서 한 노력들, 일단 책방도 가서 이거를 확실하게 의지가 생기게 하기 위해선 나도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왜냐면 한번 간호하다가 잘못 간호해서 윌이 아픈 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해나가고, 뭔가 좀 신이 날 만한, 그러니까 도파민 터지는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루이자는 이제 항상 남을 배려한다? 에서 좀 남을 돕는다? 근데 그러면서 좀 따뜻함으로 붙돋아준다? 이러한 목적성이 훨씬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래서 엄청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잖아요. 여기 가요, 저기 가요. 네이선이 안 가봤대요. 여기 가요 하면서 자꾸 좀 약간은 억지로 이끌어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윌은 루이자랑 대화하면서 루이자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루이자의 어떠한 멘탈을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주면서 옆에서 그 시간을 함께 즐기죠.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루이자가 한 노력들, 그 장면들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경마장이 너무 웃겼거든요. 경마장이 왜 웃겼냐면
많은 비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감독님이 이 장면을 연출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경마장 식당에 갔을 때 뭐였지? 핑크 배지였나? 프리미엄 배지? 발음이 되게 신기했었어. 이 영국 발음이었든. 프리미엄 배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식당에 갔는데 루이자가 우리 돈도 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왔다 하는데 전 그게 흥미로웠던 게 루이자의 입장에선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자신의 정당성이 돈이 있고 자리도 비었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윌이 좋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니까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 장면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꼭 필요한 장면이었나? 근데 루이자의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막 해내고 있는데 뒤에는 윌이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선도 좀 곤란하게 있고 그리고 어차피 윌은 사람들 많은 데서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루이자의 고집이란 말이에요. 윌의 추억을 쌓아주기 위한. 근데 그 식당 주인은 프리미어 배지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맨 처음에는 이 장면 딱 시작할 때 이거 약간 저런 몸 불편하신 분들 차별 이런 거 담아내려고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초반에 했는데 네. 장면이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 프리미어 배지가 없어서 그 여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맞아. 거기에서 오히려 루이자가 이렇게 딱 쐐기 박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루이자도 어쩌면은 약간 기대를 했나?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런 전체 샷을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는 불편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냥 들어와서 배려? 식사하세요. 그러한 배려를 좀 기대를 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싸워낼 때. 근데 그 관리인 매니저는 진짜 배지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녀도 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을 하는 행동인가 하면서 엄청 유심히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진짜 배지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가 다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루이자의 어떠한 그 뭔가 남한테 원래 쓴소리 못하던 사람인데 약간 너 그거 이 대사를 지금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 프리미엄 배지 갖다가 거기다가 올려 박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라고 한 거죠. 욕을 한 거예요. 진짜 거의 진짜 생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당 사람들도 이러는데 거기서 루이자가 성격이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윌과 함께하면서 루이자의 이런 바뀌는 생각들, 모습들을 발견하는 게 재밌었고 오히려 그러면은 감독님이 이 장면을 굳이 넣은 이유는 그런 루이자의 변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콘서트 장면 어땠어요? 저는 콘서트 갔다 와서의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가자고 이제 루이자가 하니까 윌이 잠깐만 있자고 지금은 그냥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랑 데이트한 남자로 좀 남아있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 그냥 좀 윌이 드디어 변화한 거구나라고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따뜻해지는 장면?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윌의 인물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다가 거기서 딱 드러내고.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게 참 좋은 게 사실 저희가 이 영화 시작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몸이 불편하구나. 아이고 딱하다. 뭔가 이러한 시선들을 분명히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마장, 콘서트, 그리고 뒤에 나오는 루이자의 생일 파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딱히 윌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아니면 오히려 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오히려 완벽하게 인정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저는 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인물들이 겪는 변화들도 있고 서로 가까워지고 이 모든 윌의 이 사고 상황 그리고 루이자가 간병을 한다라는 상황 다 제외해버리면 그냥 로맨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맨스로 봐줄 수 있게 이게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이 장면들이.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지금 루이자의 생일 파티 얘기했잖아요. 그 루이자의 생일 파티가 좀 인물 관계에서 엄청 큰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피 터지는 이 남자들의 신경전이 일어나죠. 아주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루이자가 심경 변화, 그러니까 루이자의 마음이 정말
그 한자로 움직일 동. 맞아. 동한다. 진짜 동한다가 완벽하게 나온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보면서 좀 설레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사건의 주요 그 매개체가 뭐였죠? 바로 스타키. Yes. 그 말도 안 되는 그 벌무늬 스타키? 그쵸. 벌무늬 어디서 샀는지도 비밀로 붙여야 하는 1급 기밀 스타킹. 그거 받고 그 좋아하는 표정이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와, 저는 보는 제가 다 행복해지는 그 루이자의 표정? 너무 예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잘 쓰지? 진짜 저게 일상 행복이 진짜 저기에서 완벽하게 보여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 저 정도는 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구나. 선물 줄만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아, 근데 반대로 이 장면에서 패트릭은 남자친구인데 루이자에게 좀 이기적인 저 그거 좀 너무 싫었어요. 별로인 선물을 해줬고요. 최악이죠, 최악. 그리고 윌은 루이자의 취향 저격인 선물을 해줬어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패트릭이 남자친구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남자친구를 엄청 티내요. 맞아요. 우리의 네빌.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서 루이자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신 선물 할아버지가 뭐 보고 만들었다는 그 사진 콜라주 앨범을 보고도 엄청 좋아해요, 루이자는. 맞아요. 그거에도 이미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남자친구인 패트릭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선물을 하죠. 그게 엄청 이기적인 선물이었고 맞아요. 그 상황에 있어서 왜냐하면 패트릭도 약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남자친구로서 루이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좀 느꼈고 하지만 자신은 루이자가 좋고 근데 루이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약간 루이자라는 존재가 그냥 옆에 있으면 된 그러니까 자기의 약간 소유인 딱 그거면 되는 약간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 사업과 일이 더 중요한 사람. 맞아요. 그래서 루이자가 그 표정을 짓고 그거를 패트릭이 봤을 때 그리고 식사하면서도 막 윌 입 닦아주는데 패트릭 표정 기억나요? 네. 진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 표정이란 말이에요. 패트릭 입장에서 너무나도 정당성 있는 표정이었지만은 그러고 나서 패트릭은 정말 최악의 선물을 줬다. 넌 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루이자란 사람을 겨우 한 3개월 봤는데 이미 윌은 그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루이자가 정말 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이후에 정말 루이자가 제대로 동하거든요. 그 하나 포인트 진짜 살짝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는 이건 보고 꼭 알려드려야겠다 하면서 봤던 장면이 윌이랑 루이자랑 같이 영화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패트릭이랑 루이자가 영화관에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서 윌이랑 조금 예술 영화, 그러니까 자막 달린 영화를 봤기 때문에 루이자가 서스럼 없이 우리 저거 보자. 근데 네빌이 패트릭도 아니야. 패트릭도 아니야. 네빌이야. 네빌이 무슨 예술 영화 같은 걸 보려고 그래 하는데 루이자가 아니야 저거 좋아 하면서 저거 보자 하는데 그때 네빌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코미디 주세요. 그 코미디 영화 티켓 2장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역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저의 짧은 견해로 그 대사를 해석했을 땐 그 대사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만약에 코미디 영화 티켓 2장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two tickets for 뭐 어쩌고 영화이라고 얘기했겠죠. 네. 근데 네빌의 대사는 자꾸 네빌이라 하네 결국. 근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솔직히 그 배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자꾸 네빌밖에 안 보여요. 맞아. 근데 패트릭이 하는 대사가 two for the Will Ferrell please 라고 해요. 자, two 그래요. 2장이에요. for the 누구를 위해서 Will Ferrell please. 자, 윌 페럴이 누구인가? 왜 윌 페럴에게 2장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까? 직역하면 윌 페럴한테 2장 주세요거든요. 네. 윌 페럴이 누구냐면 굉장한 코미디언 배우예요. 엄청나게 진짜 웃기고 진짜 윌 페럴 나온 코미디 영화들 보면은 진짜 다 엄청 웃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인 만큼 약간 희극인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좀 엉뚱한 사람, 재밌는 사람 이런 말로도 좀 치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상황에서 패트릭이 받아들였을 때는 루이자가 하는 행동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코미디언한테 2장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정확히. 코미디 영화 2장이 아니라. 더 최악이었네. 왜냐면 제가 그 장면을 멈추고 봤던 게 그 대사를 듣고 그 상황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저 스페인 영화 볼 거야 하고 스페인 영화 포스터가 뒤에 있고 그 장면을 멈추고 막 보는데 뒤에 다른 영화 포스터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결국엔 무슨 영화를 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스페인 영화가 코미디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대사를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중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의 패트릭이 루이자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코미디언 뭐 있을까요? 좋아하는 코미디언 있어요? 아니면 웃긴 사람? 장도연. 여기 장도연한테 2장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만큼 루이자가 웃긴 말을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말의 톤에 있어서 약간의 무시가 들어갔다. 갑자기 예술 영화를 보자 하는 루이자의 의견을 너가 그런 취향이 생겼어?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여기 장도연한테 2장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여기서 패트릭한테 입이 정이 떨어졌어. 그러게요. 왜 저러는 거야? 별나고 웃긴 사람한테 2장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거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떠한 버전은 어떻게 번역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윌 페럴이라는 배우 정말 웃기니까 저 정말 좋아하는 코미디 배우 중 하나거든요. 근데 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굳이 남자친구 설정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네, 이게 소설 속에서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좀 나쁜 짓을 한다고는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 그래요? 네. 남자친구가 좀 퀄리티가 안 좋대요. 네, 막 나중에 막 윌이 그 스위스로 떠나려고 하는 그 이유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막 언론에 뿌려가지고 뭐 한다, 막 가문을 막 뭐 한다, 약간 그런 걸로 소설에는 나온다고 하는데 네. 영화에서는 사실 뭐가 없잖아요. 저는 딱히 임팩트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쓸모없는 캐릭터? 근데 왜 굳이 넣었을까? 그거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소설을 안 읽었다 보니까 그의 역할이 악역이 아니라 그의 역할이 루이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펌핑해주는데 어떠한 촉매제 같은 역할? 그런 거 해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물 자체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상황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굳이 왜 루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야 했나.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윌하고 조금 더 빠르게 사랑에 빠져버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루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서포트 해주는 사람과 해주지 않는 사람의 그 괴리를 잘 못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원작에서 그가 악역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인물에 있어서는 이게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쨌든 영화 만드는 그 뼈대가 있잖아요. 윌의 목적은 그러니까 목적이라 하면 좀 어렵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윌이 원하는 거는 루이자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루이자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행복에 반하는 인물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패트릭 설정을 유지를 한 거고 루이자도 어느 정도 좀 도덕적 갈등이 있었겠죠. 난 몇 년 사귀었다 했더라? 패트릭하고도 7년인가 엄청 6년인가 맞아요. 엄청 오래 사귀었어요. 패트릭은 이제 그 기간을 들먹이면서 설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이나 사귀었는데.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죠, 사실. 그죠, 여러분? 몇 년을 사귀었는지 중요하지 않죠.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관리가 소홀하면은 관계에 있어서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 패트릭이 꼭 필요했는가. 근데 이해를 해보자면 약간 이러한 방향성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엔딩 얘기로 넘어가긴 할 거지만 중간 단계도 그렇고 루이자에게 정말 많은 걸 남겨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더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볼까요, 그럼? 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패트릭이랑 결국 헤어지고 윌 같은 경우에도 그 전 여친이와 그리고 구 친구 그 둘이 이제 결혼을 한다 해가지고 그 결혼식까지 가서 그들의 관계를 굉장히 축하해주는 다들 놀라잖아요. 윌이 올 줄 몰랐다고. 근데 윌은 내가 왜 못 가? 이러한 관계가 있고 난 이들을 축복해줄 거야 하면서 또 가고 거기에서 이제 루이자랑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다 맞아요.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러고 나서 패트릭과의 관계도 정리가 돼버리니까 루이자는 아예 더 세게 밀고 나가요. 그죠? 우리 같이 어디 가요. 어디든 그냥 가요. 그리고 그냥 가겠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윌이 몸이 안 좋아진 상태이긴 했는데 루이자랑 또 같이 가요. 근데 난 진짜 이때 윌이 이미 작정을 했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어떠한 결심을 한 것 같거든요.
그게 그 둘이 쭉쭉쭉 이어졌던 게 그 성외곽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하면서 얘기해주고 둘이 더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고 윌이 어떠한 거를 그리워하는지 프랑스 퐁네브 그쪽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의 그 시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근데 또 가자고 하니까 거기를 예전의 내 모습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윌은 다 멍석을 깔아놨어요 이미. 근데 그거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 성에서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되게 질주하잖아요. 도는 코스? 맞아. 네. 위험하게 시리. 근데 그거를 보면서 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 멀쩡했을 때 윌의 영상을 봤을 때도 되게 뭐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랬던 모습처럼 윌도 저러고 싶었구나. 근데 루이자가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게 왜 그래요?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윌은 저렇게 도전심도 강하고 모험심도 강하고 되게 좀 활발한 사람인데 다치고 난 이후로 모두가 그렇게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싫지 않았을까. 맞아. 그 만류가 너무 싫어서 굳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화가 약간 루이자의 성장기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은 좀 많이 뺀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심각해지지 않으려고. 근데 영화를 보면서 윌의 행동들을 여러분도 잘 보시면은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현실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괴리가 엄청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다시 관람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패트릭과 관계를 정리하고 윌과 함께하는 루이자. 이때는 이제 뭐 마음이 다 간 거죠. 윌한테. 그렇죠. 그리고 윌도 루이자한테 마음을 매우 열고 서로 이제 사랑을 한다. 라는 게 딱 드러나는데 이러고 나서 엄청 로맨틱한 해변으로 가요. 해변 별장 같은 데 가서 와 정말 우리가 평소 상상할 수도 없는 마치 휴가로 괌에 가고 싶다 했을 때 볼 법한 그런 풍경들 속에서 함께하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윌은 계속 침상에 누워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몸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루이자가 네이슨한테 같이 가달라고 한 거기도 하고 버티면서 이제 함께 하려고 해요. 이 전세기를 타고 떠난 둘의 여행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약간 이게 도피 여행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정말 큰 결정을 앞두고 루이자가 마치 마지막으로 던진 수 같았거든요. 정말로 로맨틱하고 행복한 휴가에 데려가면 윌도 계속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근데 동시에 루이자도 왜 해변가에서 밤에 그러잖아요. 계속 여기 있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이자도 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서 네이슨이랑 루이자가 한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루이자가 밤에 이제 부엌 같은 데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하면서 네이슨이 들어오니까 너도 알고 있지?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네이슨이 딱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네. He hides his pain when he's with you. But there are times I've stayed over and I hear him screaming. In his dreams, he's still running or skiing or doing things, and then wakes up and there's nothing I can say to him. I can't judge what he wants to do. That's his choice. 딱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좀 반성을 했던 게 이 영화에서 어떠한 계속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약간 햇빛이 씌어지게 해주려는 그 루이자의 노력들이 더 많이 보여서 윌의 그림자가 안 보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네이슨이 이 말을 해줌으로써 루이자도 생각이 제 생각엔 마음속에서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반성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부각해서 보여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의 착각이지 않을까? 어떤 영화의 이 상황에 빌어서 윌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결국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좀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해변가에서 결국 윌이 사랑한다. 하지만 난 내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루이자가 엄청나게 붙잡죠. 나를 사랑한다면 살아요. 나와 계속 함께해요. 근데 윌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나 윌의 이 대사 부분도 너무 슬펐던 게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That's why I can't have you tied to
to me. 나한테 너가 묶여있게 둘 수 없어. I don't want you to miss all the things that someone else can give you. And selfishly, I don't want you to look at me one day and feel even the tiniest bit of regret or pity. 근데 또 루이자가 아니야, 난 절대 널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너 알지 못하잖아. 그리고 나는 네가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드레스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딱 말하죠. 그리고 너가 벗은 모습을 볼 수도 없어. 그리고 당연히 윌이 루이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잠자리를 보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진짜 저는 그 배우가 그 휠체어에 앉아서 연기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도 엄청 노력했을 텐데 정말 여기 이하로 마비가 된 그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감정이 여기에 다 머물러 있는 게 근데 또 감정을 얼굴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 여기 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그리고 난 너랑 잘 수 없어 라고 딱 얘기를 할 때 진짜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루이자가 너가 이기적이야 하면서 막 싸우고 결국에는 여행 끝나고 윌은 이미 자기 결정을 내렸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와 진짜 이 해변 장면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기에 지금 우리의 관계를 끝내려는 이 윌과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루이자 여기 중에 본인은 어느 입장일 것 같아요? 둘 다한테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저는 떠나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떠나보내는 게 맞다. 그럼 PD님이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해변에서의 대화가 다르게 끝났겠네요. 아마 저였으면 그 해변조차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휴양지? 거기조차 안 데리고 갔을 것이다.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그가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해주면서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갔다 치면 저는 윌의 입장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진짜 솔직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최근에 저희 언니한테 어쩌다가 이런 대화를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언니를 경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내가 치매 걸리면 도망가? 이랬거든요. 이게 내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아프다면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병간호 때문에 힘들어할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지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해변에 있었으면 어느 입장이었을까? 내가 루이자였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내가 윌이었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제가 윌이었으면 저는 진짜로 윌처럼 말했을 것 같아요. 명확한 현실들을 짚어주고 왜냐면 저도 제가 좀 주도적이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 주도권이 다 없는 상황에서 그냥 칠렐레 팔렐레 해변가에서 계속 남은 생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펼치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윌의 입장에 정말 공감을 했고 루이자의 입장을 전 그래서 진짜 저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나는 루이자한테 반대한다. 저도 PD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 게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나에게 필요할 거다. 진짜 마음 아플 건데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의 생각을 정말 존중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랄까 내가 만약에 아프면 남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루이자처럼 남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다 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옆에 곁에 있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선택을 내려서 아니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용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남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예요.
그러니까 루이자의 사랑이 그릇됐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반대한다라고 얘기할 뿐인데 이해를 하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사실 6개월밖에 서로 보내지 않았고 드디어 사랑을 확인한 거는 거의 1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루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끝나버리는 거? 그리고 위를 너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물론 많은 대화를 둘이 나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세가 더 악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루이자가 너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안 보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딱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거는. 그런데 근데 나 이거 부모님한테 대입해서 생각하면 좀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랑하는 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에 넣어서 생각을 하면은 나 루이자처럼 붙잡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루이자도 윌한테 엄청나게 의지하게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나 만약에 엄마 아빠면 싫다 할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내가 이기적인데 엄마 아빠 아픈 거 아는데 엄마 아빠 조금만 더 버텨. 이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PD님은? 저는 똑같아요. 그죠? 아니 저는 의견이 여전히.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의 결심을 했다면은 그 정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영화 내에서도 계속 루이자의 시선에서 영화가 풀어지지만 가끔 잡히는 그 배경처럼 잡히는 윌을 봤을 때 사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잘 보여졌어가지고 감히 내가 상상도 못할 고통과 아픔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테니 존중해주겠다. 대신 떠나기 전까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다 주고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누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알겠어. 뒤에 가서는 막 울고 뭐 난리 하더라도 그냥 그들 앞에서는 그냥 덤덤하게 그래 알겠어. 알겠고 그냥 뭐 평범하게 보내다가 가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요. 또 이렇게 바꿔보니까. 저는 또 팔랑팔랑 거립니다.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윌이었어도 나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저는 딱 그 해변에서 루이자가 떠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루이자 이름만 부르는 윌을 보면서 너는 결심을 변치 않겠구나라는 게 너무 잘 느껴졌어가지고 떠나는 연인을 붙잡지도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 그걸 보면은 내가 만약에 윌이었어도 변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윌이 거의 이게 뭔가 프로포즈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어떠한 제안을 하잖아요. 결국. So I'm asking you if you feel the things you say you feel. 날 사랑한다면 come with me. 내 마지막을 지켜봐줘. 내 마지막을 네가 보내줘. 라는 그 제스처를 하는데 와 윌은 정말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갑자기 왜 여러분도 영화 보고 나면 영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머무르게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그 뇌정지가 왔어. 그 장면이 진짜. 그래도 결국 루이자가 가죠. 윌한테 마지막 그 순간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가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윌이 부모님 좀 불러줘요. 해서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믿는 그 사람들 앞에서 딱 삶이 끝나는 거기까지가 엔딩인 줄 알았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윌은 떠나요, 여러분. 윌이 떠난 다음에 갑자기 프랑스로 가죠. 프랑스의 한 카페에 앉아있는 루이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윌이 남긴 편지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몇 주가 지났겠군 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되고 윌이 마지막까지 루이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들 그리고 최선의 도움에 대한 사실들을 루이자가 알게 되죠. 이때 그 편지를 읽는 루이자의 표정이 어땠다고 생각해요? 뭔가 기쁘면서도 슬프면서도 복잡 미묘한 표정? 되게 웃고 있는데 슬픔이 가득한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운 사람 생각도 나면서 사랑도 느끼면서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 그런 게 다 담겨 있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외국 감성인가? 왜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마지막 장면에 나레이션이랑 다 좋고 했는데 너무 희망찬 거예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는 있는 루이자이고 오히려 마지막을 완벽하게 함께 해줄 수 있었고 사랑도 다 확인했고 뭔가 마지막 완벽한 마무리가 된 것 같은? 그래서 그 마무리도 약간 성격이 윌 같은? 그러한 엔딩을 맞이한 다음에 남은 루이자인데 왜 우리나라의 그 신파 감성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걸 보면서도 오열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론이 치달으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카페 장면 직전에 나오는 몽타주가 있는데 나뭇잎 몽타주예요. 네. 나뭇잎 우리가 아는 단풍 나뭇잎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듯이 그 물이 빠지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때 그냥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뭔가 어쨌든 이게 존엄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을 했다라는 그게 가장 크잖아요, 사실. 그걸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느냐, 우리가 죽음에 관여를 해도 되느냐. 근데 마치 이 과정이 그냥 누군가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한 것과 똑같이 자연의 섭리대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다.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다. 약간 그거를 그 순간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루이자의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익어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루이자도 자기의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받아들임이 오히려 앞장면에서 나오던 눈물을 걷었어. 제 눈물을 걷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에 설득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돈도 남겨주고 좋은 말도 남겨주고 그리고 정말로 루이자가 자신의 삶의 자유, 열정을 찾아나가길 응원하는 그 마음.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기 생각은 또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공감이 약간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약간 밀당하셨네요. 네. 굉장히 밀당을 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방금 무슨 생각이 하나 지나가는데 까먹었다. 뭐 여튼 그래서 하나 정말 좋았던 장점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을 항상 딛고 일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 말, 그거를 좀 잘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 다른 복잡한 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는데 앞에서 어떠한 너무 아쉽지만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끝나는 그 엔딩,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 딛고 나가는 게 조금 더 남은 사람에게는 희망을 아직까진 가질 수 있다. 왜냐면 누군가 죽었을 때 상실감에서 극복해 나가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근데 서로 할 대화 다 했고 나눌 이야기들,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다 했고 심지어 무언가 남겨줄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다 줬잖아요. 그래서 저러한 상황이면은 그래, 어떠한 새로운 선물을 받았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위로가 잘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짓기 전에 영화 제목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네. 제목이 이제 Me Before You인데 저는 이거를 너를 만나기 전 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두 인물이 서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였었고 그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을 때 PD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셨죠? 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너 이전에 나. 그러니까 결국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나의 의견들, 나의 모습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의미를 두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PD님은 근데 그 존중에 대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조금 너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 약간 그런 거? 나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거를 막 터치해서 막 바꾸거나 뭔가 설득시키거나 그러려는 의지는 없고 그냥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린 다르구나. 약간 장막이 있는 존중이구나. 그죠? 그래서 티는 안 내지만 네. 그래도 느끼면은 내 바운더리엔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느낌의 존중이라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 저희 어쨌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자랐으니까 Me Before You라는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진짜 생각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오늘의 로그라인명은 을 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네, 여러분, PD님 오늘의 로그라인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저는 그 대사를 하고 싶어요. 그 윌이 루이즈한테 하는 말 중에 그래서 당신을 더 묶어두기 싫어요 라는 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제가 느꼈던 사랑이 딱 이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참 넓은 의미여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하니까 같이 있어줘, 사랑하니까 함께해야 돼 라기보다는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해. 사랑하니까 너가 하고 싶었던 것들,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하게 해줄게. 그게 만약 나를 떠나게 되더라도 사랑하면 알아서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니까 남아 있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 의견도 존중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묶어두는 그 감정은 싫어 라는 게 딱 이 영화를 보고 참 느꼈던 거여가지고 이거를 제 로그라인명으로 정하고 싶어요. 널 묶어두고 싶지 않아. 또 해변가의 장면으로 돌아갔어. 상상이. 잠깐 머무르다 가겠습니다. 잠깐 그 해변가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게 별빛도 엄청 많고 맞아요. 거기에서 딱 대화를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절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예뻐요. 그 장면 꼭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하늘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찍었는지 나는 저 별이 CG인가? 싶을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맞아. 그 해변가 공유해주세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저는 저의 오늘의 로그라인명은 그 성에 올라가서 윌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음이 맞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 기억에 남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윌이 딱 Paris 하고 제가 불어 발음을 조금 시도해 볼게요. Place Dauphine, right by the Pont Neuf. 이게 딱 불어요. Place Dauphine 이게 그 파리에 있는 위치거든요. 도판 광장의 폰네브 다리 옆에 있는 도판 광장. 거기에서 sitting outside a cafe with a strong coffee and warm croissant with unsalted butter and strawberry jam. 딱 이러거든요. 네. 저는 이게 로그라인 명인 게 이게 윌에 있어서 그가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를 엄청 상징적이게 잘 보여준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장소들 그리고 그 냄새들, 공기 그거는 언제나 상상하더라도 딱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이 장소에서 윌이 얼마나 자유를 느꼈으며 인생에 대한 열정을 느꼈으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그게 그 대사에 다 묻어있다고 이 지명 얘기하고 빵 메뉴 얘기하는 이 대사에 다 들어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로 나도 내가 정말 저렇게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장소를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워딩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추천해보고 싶은 거는 윌처럼 특별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어디 동네에 있는 어디 카페 거기에서 먹는 이러이러한 음식 이 삶에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너무 잘 보여준 대사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커플 둘이서 그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서로 자꾸 느끼려고 하잖아요. 행복도 나누려고 하고 그게 잘 버무려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불어 공부도 좀 하고 일석이조. 아직도 어려워. Place Dauphine, Pont Neuf. 그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도 로그라인명 정하셨죠? 댓글로 아직 부끄러우셔서 공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저도 로그라인명 보면 엄청 뜬금없는 거 많이 하고 그냥 PD님도 딱 공감한 거 하고 하니까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항상 공유해 주세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것이 너를 만나기 전의 나인가 아니면은 너 전의 나인가 라는 이 영화를 가지고 나눠봤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어떠한 존중의 의미가 많이 드러난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랑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할 선택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영화를 안 보셨다면 보시고 이미 보셨다면 또 한 번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저희의 댓글창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천들이 한두 개씩 또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정말 잊지 않고 그 영화들 다 할 거니까 계속해서 추천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화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퐁내부 다리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